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이면서 근대과학의 혁명을 이끌었던 뉴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뉴턴의 인생의 후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토론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생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쭉 보면서 뉴턴의 후반 인생부는 어떻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추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뉴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마 20대 초반기에 기적에부터, 그리고 그 후에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을 집대성을 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하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뉴턴은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사회적인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마감했던 부분이 뉴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뉴턴은 이것처럼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리고 또 하나 반사만원경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던 그 공헌을 인정받아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도 선출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조폐국에 가서 이렇게 일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조폐 국장으로도 이렇게 승진했던 인물이 뉴턴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뉴턴이 조폐국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조폐국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찍어냈는데, 다시 말해서 화폐를 관리하는 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체계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었을 때예요. 바로 그랬을 때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뉴턴이 이쪽 조폐국의 일을 맡게 되면은 영국이 가지고 있던 조폐국 체계가 잘 완성이 될 거다라고 해서 뉴턴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뉴턴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업적들을 남겨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과학계로 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 보면 드디어 뉴턴의 왕립협회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뉴턴이 왕립협회 회장으로 선출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앞에 있던 왕립협회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우리의 지금 얘기거리에서 여러 번, 그리고 또 많이 나왔던 바로 로버트 후크예요. 로버트 후크가 드디어 여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후크에 돌아가시면서 그 뒷자리를 이어받아서 뉴턴이 이렇게 왕립협회 회장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출간하게 돼 있어요. 1704년도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알고 있겠지만 로버트 후크와 여기에는 뉴턴이라고 하는 인물은, 두 사람은 과학이라고 하는 빛에 대한 이론, 그리고 또 하나 만유령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많이 논쟁들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에 뉴턴이 로버트 후크와 논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불만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때 다시 말해서 로버트 후크가 돌아가신 후에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집대성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과학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노래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뉴턴은 이 많은 공헌들을, 어떤 업적들을 인정받아서 기사 자기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기사 자기도 이렇게 부여받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뉴턴의 이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아이작 뉴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지금 이렇게 써라고 붙어 있죠. 다시 말해서 뉴턴 경으로 이렇게 지위가 승격됐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랬던 뉴턴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드디어 여기 1727년도 85세 3월 20일 날 이렇게 운명을 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지금 무덤은 어디에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영국에 가면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뉴턴은 이렇게 안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뉴턴의 후반기 인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놔야 될 건 어떤 게 있냐면, 뉴턴은 이 와중에도 연금술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가장 또 하나 중요한 업적이었던 여기에는 광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빛에 대한 속성, 다시 말해서 빛이 입자가 파동일까 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뉴턴의 주장과 그 후대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는 빛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빛에 대한 본성에 대한 문제는, 다시 말해서 빛이 본성이 입자일까 파동일까 하는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난해했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데모크리투스 알죠? 원자로를 주장했던 데모크리투스는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자연과학의 가장
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이라고 하는 거의 본성이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 자연철학자도 빛의 입자론과 빛의 파동론을 가지고 저를 어느 게 맞다라고 해서 상당히 논쟁을 하면서 이 역사가 상당히 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턴의 과학책을 쓰기 바로 전에 또 한 명 위대했던 자연철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카르트는 빛의 본성을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입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이 직전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도 1633년도에 세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뉴턴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올게요. 뉴턴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빛은 입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물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뉴턴은 철저한 실험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기 빛의 반사각 굴절 법칙 또는 빛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진 실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입자론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뉴턴은 이때 이 입자론을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빛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두고 바로 입자론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입자론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실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입자를 미입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많은 당시의 과학자들은 물론 이게 뉴턴과 이쪽이 뉴턴이에요. 뉴턴과 항상 많은 문제에서 토론을 하고 갈등을 겪었던 로버트 훅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던 또 하나 위대했던 물리학자인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라고 하는 분도 다 뉴턴과 반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빛은 뉴턴의 입자처럼 미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빛은 실제는 파동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세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에는 이분이 크리스티안 하이언스예요. 하이언스 같은 분은 똑같이 뉴턴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 같은 것들을 파동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해서 빛은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론에 대한 근거를 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하이언스를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이언스 원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하이언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사와 굴절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하이언스는 빛은 파동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었어요. 바로 이렇게 서로 입자와 파동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 결정적인 실험적 증거가 나타나요. 그걸 결정적인 실험을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에는 영이에요.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분은 직업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사이면서 물리학자이면서 또 하나 고고학자이기도 했었어요. 다방면에 이렇게 재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분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영의 간섭 실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중 슬비 실험 바로 그걸 성공을 하면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빛은 더 이상 입자론이라고 하는 거를 거의 잊혀주고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파동론이 대세를 띠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맥스웰이라고 하는 또 하나 천재 물리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패러데이가 했던 업적을 이어받아서 패러데이가 했던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전기와 차기는 서로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빛도 어떠면 같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이론적으로 드디어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맥스웰이 1865년도에 전자기당의 역학적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드디어 빛도 전자기파와 같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걸 주장을 하는 거냐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다라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요. 그러면서 빛도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기파니까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맥스웰도 빛은 전자기파, 다시 말해서 파동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곧바로 이걸 실험적으로 성공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독일에 있던 물리학자인 여기 있는 아이드린 루돌프 헤르츠예요. 헤르츠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독일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을 해서 속력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측정을 해요. 그리고 이 속력 자체가 빛의 속력과 같다라고 하는 여기 맥스웰 주장처럼 빛의 속력과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파동론 자체가 대세처럼 이렇게 굳어져요. 그랬다가 또 한 명 천재가 태어나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에 아인슈타인이에요. 이쪽에 있는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분이 호이겐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이 영이에요. 그리고 맥스웰은 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헤르츠가 여기에 있는 이 분이에요.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 사진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만져봐서 금방 구별을 할 테고 이 아인슈타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번 설명을 했어요. 무슨 설명을 했었냐면 광전효과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빛을 분석반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실험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실험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효과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할 때 빛은 광량자다라고 하는 광량자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아인슈타인이 이쪽에 있던
한동안 이렇게 수그러들어 있던 빛의 입자론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리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리부터 묘한 주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설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현대과학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마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정말로 난해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게 가능할까요?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로는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라고 하는 이 이중설을 지금 우리 현대과학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쪽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이제 좀 더 결정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이 그 이론을 발표를 했던 사람이 루이 드브로이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이 루이 드브로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빛이 만약에 빛은 파동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아인슈타인 때문에 입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입자적인 성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전자는 입자잖아요. 전자 같은 입자도 파동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렇게 이론을 발표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물질파 이론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물질파 이론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중설을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수용을 해서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부분 자체가 난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빛의 입자론이 맞는지 아니면 파동론이 맞는지 아니면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파동, 입자, 이중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빛의 변동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그러고 나면은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이런 전자기파라고 하는 빛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일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부분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빛의 전자기파로서 응용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빛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빛도 전자기파의 일부잖아요. 맥스웰이 주장대로 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기파를 지금 여러 가지데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추적을 해서 지금 많은 브로드밴드대를 알고 있는데 그는 짧게는 감마선부터 시작을 해서 길게는 라디오 웨이브 같은 것처럼 이렇게 파장대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분야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맥스웰의 무지개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가 감마선, 파장이 가장 짧은 감마선부터 시작을 해서 X선, 자외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데 여기를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뉴턴이 연구를 했던 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달이 되지 않아서 X선이나 감마선이나 그런 마이크로웨이브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맥스웰이 처음으로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헤르츠가 실험실에서 정말로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러면 이런 전자기파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거를 조사를 해봤던 거예요. 조사를 하고 실험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감마선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장파형까지 이렇게 이런 전자기파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그 중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데는 약간 파장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떤 거냐면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건 게 실제는 빛의 파장이에요. 전자기파의 파장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자기파의 파장의 제곱인 거예요. 바로 그거를 우리는 시각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색깔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역만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영역은 못 보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먼저 파장이 긴 쪽부터 라디오 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디오 웨이브 파장은 0.1m부터 여기면 상당히 길죠. 10의 4승 정도면은 파장 자체가 이렇게 1000m도 넘는다는 거예요. 긴 장파형대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이용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1888년에 아까 얘기했던 헤르츠라고 하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바로 이 영역대를 우리는 지금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통신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파장이 짧은 쪽 여기가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같은 게 바로 이보다 파장이 짧은 마이크로파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이 영역대로 쓰는 이유는 혹시 알아요? 무엇 때문에 쓰는지? 왜냐면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빛의 파장이 날라오면 진동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분, 다시 말해서 물의 진동수하고 같아요. 바로 그래서 실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음식물 속에 물기, 수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진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마찰을 하겠죠? 진동을 하면 마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비벼봐요. 이렇게 마찰을 하게 되면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음식물 같은 걸 데우는 게 여기 있는 전자레인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보다 파장이 좀 더
이렇게 짧은 여기 있는 적외선 영역으로 봤어요. 적외선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물리치료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적외선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색깔로서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하는 색깔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그보다 조금 파장이 짧은 게 우리가 여름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자외선 영역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부를 이렇게 까맣게 멜라닌 세포를 올라오게 하는 거 바로 그 영역대가 이렇게 자외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외선 영역은 비타민 D를 흡수하게 해주는 주된 이렇게 요인이 되기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위대했던 발견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X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진은 뭐냐면 웨트겐이 처음에 X선이라고 하는 걸 우연찮게 발견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를 몰라서 X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엑스레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엑스레이를 이용을 해서 처음으로 자기 아내 되는 분의 손을 찍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지 끼고 있는 손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은 여기서 안 나타나고 안쪽에 있는 뼈하고 반지가 이렇게 나타난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어떤 혁명이 생겨요? 바로 이때부터 의학계의 혁명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는 안쪽은 사람 몸의 신체의 안쪽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안쪽이 아플 때는 무조건 절개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몸속의 안쪽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의학계의 혁명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는 렌트겐이 바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상 하잖아요. 노벨 물리학상. 거기에 1호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여기에는 렌트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렌트겐 X선 발견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 물리학 쪽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고전 물리학 그리고 또 하나 현대 물리학을 나눌 때 여기를 X선 만든 이 부분을 이렇게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파장이 짧은 부분이 여기에 있는 감마선 같은 거예요. 감마선 같은 거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방사선액을 핵반응 중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주에서 지구에 대기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우주선 같은 거에 성분 중에 하나이고 파장이 아주 짧아서 투과성 같은 게 아주 좋아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우주 탐사에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감마선 만원경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감마선은 드론을 봤을 텐데 잘 쓰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에서는 이 감마선을 이용해서 우주 탐사나 아주 짧은 파장을 이용해서 물질 개발이나 등등등의 이렇게 연구나 이런 데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과학의 역사 중에서 뉴턴부터 시작을 해서 뉴턴이 광학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해서 광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창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광학의 영역은 빨주노초파라고 하는 파라보라고 하는 이만큼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게 드디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면서 지금 우리는 이만큼 영역대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파장의 영역대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 그리고 다양한 응용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문명을 개선 또는 개발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들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정말로 중요했던 거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빛의 분성에 대해서 역사를 한번 추적을 해보고 여기에는 빛의 뉴턴이 주장했던 빛의 입자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주류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여기에는 이만큼 있는 파동론에 대해서 한번들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이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의미들을 꼭 한번 이렇게 부여를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뉴턴의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중요했던 업적 중에 빛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뉴턴의 생애와 업적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에서 보죠.